미국 펜타곤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붕괴 시나리오 100% 일치. 스탠퍼드 AI 교수가 분석한 티베스님의 예언이 CIA와 국방부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깟 예언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대통령님, 이건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사건 23개가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국 내부 분열 조짐, 일본 대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마침내 해독된 마지막 예언.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미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제이크 밀러입니다. 제가 리사 하일리 교수님 연구실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너가 미쳤구나? 솔직히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리사 교수님은 스탠퍼드에서도 가장 기이한 인물로 유명했거든요. AI 분야 최고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교수였죠. 게다가 교수님 연구실에 대한 소문들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연구실 한쪽 벽면이 티벳 불화로 가득 차 있다거나 최첨단 양자 컴퓨터 옆에 향로가 놓여 있다거나 심지어 교수님이 가끔 산스크리트어로 중얼거린다는 얘기까지 돌았죠. 제이크, 진심이야? 그 교수는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라고. 얼마 전 학회에서 AI가 인간의 직관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가 엄청 까였잖아. 친구 마커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커스는 구글 딥마인드 출신으로 저보다 먼저 박사과정을 시작한 친구였는데 실리콘밸리의 모든 소문을 꿰고 있는 정보통이었죠. 그래도 리사 교수님 논문 인용 횟수는 압도적이잖아. 최근에 네이처에 실린 딥러닝 예측 모델 논문 봤어? 그건 정말 혁명적이었다고. 그건 맞지. 실력은 인정해. 하지만 그 사람 진짜 이상해. 팬데믹 때 갑자기 사라졌다가 티벳에서 돌아온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대. 어떤 애는 교수님이 티벳 승려한테 세뇌당했다고 하더라. 마커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사 교수님 연구실을 선택했어요. 사실 저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 할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죠. 제이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건 계산이 아니라 직감 덕분이었어. 그래서인지 리사 교수님의 인간 직관의 우월성, 이론이 제게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연구실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소문이 사실이었거든요. 오른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티벳 만다라 그림으로 덮여 있었고, 왼쪽에는 최신형 엔비디아 DGX 서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 중간, 교수님 책상 위에는 놀랍게도 작은 금빛 불상이 놓여 있었죠. 리사 교수님은 50대 초반의 백발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푸른 눈동자가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죠. 제이크 밀러군, 드디어 왔구나. 자네 지원서를 읽어봤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잠깐,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제이크, 자네는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믿나? 순간 저는 이게 일종의 테스트라는 걸 직감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정답은 예스였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AI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턴은 찾을 수 있지만 의미는 찾을 수 없으니까요. 교수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우리가 잘 맞을 것 같군. 자, 이제 내가 진짜로 연구하는 걸 보여주지.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룸으로 안내했어요. 수십 대의 GPU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중앙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흐르고 있었죠. 이게 내가 개발한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야. 전 세계의 모든 뉴스, 소셜미디어, 경제 지표, 심지어 위성 이미지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지. 하지만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이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도 내가 티벳에서 배운 것만큼 정확하지는 않아. 티벳에서요? 그래. 언젠가 다 얘기해줄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리고 제이크. 교수님이 연구실 문을 나서려는 저를 불러 세웠어요. 곧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둬.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세계가 요동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경악한 표정이었죠.
제이크, 뉴스 봤어? 주요 무역국들 사이에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대. 마커스가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저는 순간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관세 전쟁이라니 무슨 일인데? 보호무역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어. 주요 국가들 간 무역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죠. CNN, 폭스뉴스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비상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다우지수가 급락하고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 순간 리사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이크, 내 방으로 와봐.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 전체에 설치된 모니터들이 전 세계의 실시간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환율 그래프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었고 각국 정상들의 성명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게 대체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몇 개월 전에 내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이야. 교수님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글로벌 무역 전쟁 심화 가능성. 보호무역주의가 동맹 체제 위협할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거기엔 정확히 지금 상황이 기술되어 있었어요. 주요 국가들 간의 관세 분쟁, 동맹국들과의 갈등, 심지어 자국 우선주의가 역설적으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셨어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으로 계산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이크,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이런 예측이 쉽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확신했지. 왜 그랬을까?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겉표지에 티벳 문자가 적혀 있었죠. 2019년 초 내가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티벳으로 갔을 때 일이야. 의사들은 6개월 시한부라고 했지.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 전에 히말라야를 보고 싶었어. 교수님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라싸 근처 작은 수도원에서 다르첸 림포체라는 고승을 만났어. 그분은 내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지. 당신은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뜰어왔다고? 새로운 눈이요? 그래. 그분은 나에게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 명상을 할수록 미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마치 퍼즐 조각들이 스스로 맞춰지는 것처럼.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분이 입적하시기 전 내게 이 노트를 주셨어. 여기엔 7가지 예언이 적혀 있지. 첫 번째는 전 세계를 덮을 질병, 코로나였어. 두 번째는 곰과 늑대의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그럼 지금의 무역 전쟁도. 세 번째 예언이야. 독수리가 스스로의 날개를 꺾으며 홀로 날기를 택하리니 옛 친구들이 등을 돌리리라. 정확히 지금 상황이지.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연구실 문을 열자 중국 유학생들이 복도에 모여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미국이 미쳤어. 이건 경제 전쟁이야. 웨이천이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는 베이징대 출신의 수재로 평소에도 중국의 부상을 확신하는 민족주의자였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전부 팔아버리면 달러는 휴지가 될 거야. 리사 교수님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웨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누가 사주겠나? 그리고 중국 보유 외환의 70%가 달러인데 달러가 폭락하면 중국도 함께 무너져. 그럼 교수님은 미국이 이기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모두가 지는 게임이지. 하지만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는 나라가 있을 거야. 무역 전쟁의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약할 나라가. 웨이천이 비웃었어요. 설마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요? 바로 그때였어요. 뉴스 속보가 떴죠.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신규 반도체 공장 대규모 투자 발표. 교수님이 노트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네 번째 예언이 곧 시작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웨이, 자네도 내 말을 믿게 될 걸세. 그로부터 석 달 후, 리사 교수님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스탠퍼드 경제 포럼에서 중국 경제 구조적 위기 심화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거죠. 발표장은 발칵 뒤집혔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반발이 극심했죠. 포럼이 끝나자마자 웨이천이 동료들을 이끌고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이건 도를 넘은 중국 혐오예요. 학자적 양심은 어디 가신 겁니까? 웨이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뒤에는 중국 유학생 10여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웨이, 진정하고 내 분석을 들어보게.
중국 부동산 부채가 GDP의 300%를 넘어섰고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그런 통계는 서방에 왜곡된 수치예요. 중국 정부 공식 발표로는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웨이, 자네도 알고 있잖나? 리커창 전 총리가 실제 성장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걸?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뭔가? 탕핑, 바이란, 눕기와 포기의 문화가 왜 생겼을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이에요. 미국처럼 200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와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저는 중간에서 중재를 시도했죠. 웨이, 교수님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거야.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말자. 제이크, 너는 서양인이니까 교수님 편을 드는 거지? 교수님은 늘 한국만 띄우잖아. 순간 연구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웨이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죠. 리사 교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좋아. 그럼 공개 토론을 하지. 다음 주 화요일 대강당에서. 웨이, 자네가 중국 경제의 건전성을 증명하고 나는 내 분석을 설명하겠네. 어때? 웨이의 눈이 번뜩였어요.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중국 경제가 3년 내 무너지지 않으면 교수님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 내 분석이 맞으면 자네가 내 연구실에 들어오는 건 어떤가? 좋습니다. 일주일 후 스탠퍼드 대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중국 유학생들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 언론인들까지 모여들었죠. 웨이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파워포인트를 띄우며 열정적으로 주장했죠.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140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청중 속 중국 유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했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도 소용없습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은 14억 명입니다. 미국 시장 없어도 충분해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폰도 중국 없인 못 만듭니다. 다음은 교수님 차례였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단상에 올라 하나의 차트를 띄웠죠. 에버그란데, 헝다 그룹의 부채가 3천억 달러야? 컨트리 가든, 비구이안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줄줄이 디폴트 위기에 있지. 중국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이 60조 달러. 미국, 유럽, 일본을 합친 것보다 커. 이게 정상일까? 웨이가 반박했어요.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획경제의 장점을 가진 사회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지방 정부들이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 허난성 은행 사태 기억하나? 예금자들이 시위했지. 그때 정부가 뭘 했나? 건강 코드를 조작해서 시위를 막았어. 청중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공식 발표 20%야.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지. 베이징대 칭화대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중국몽인가? 웨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래도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모두 중국이 1등입니다. 맞아. 하지만 그 기술의 핵심 특허는 누가 가지고 있지? 반도체 장비는 네덜란드 ASML, 소재는 일본, 설계는 미국이 쥐고 있어. 화웨이가 왜 최첨단 스마트폰을 못 만드나? 첨단 칩을 못 구해서지. 교수님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무엇보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지. 1인당 GDP가 낮은 수준에서 고령화가 시작된 첫 국가가 될 거야.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거지.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웨이는 할 말을 잃은 듯했죠. 그때 교수님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하지만 웨이, 나는 중국을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안타까워. 위대한 문명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진짜 문제는 중국 인민이 아니라 시스템이야. 교수님은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죠. 그리고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새로운 아시아의 중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유교 문화를 조화시킨 나라? 바로 한국이지. 웨이가 비웃었어요. 한국이요? 인구 5천만의 소국이 중국을 대체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교수님. 바로 그때였어요.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죠. 방금 속보 떴어요. 중국 주요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부실화로 긴급 유동성 지원 받는데요.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실시간으로 중국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었죠. 웨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아버지 회사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못 갚아서 압류당했다고? 리사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번째 예언이 시작됐군. 용이 스스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어. 웨이, 이제 믿겠나? 웨이는 맥없이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자신이 믿었던 중국의 신화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교수님, 그럼 다음은 뭡니까? 다섯 번째 예언은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불의 섬이 흔들린다. 일본의 대지진이 올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몰라. 석 달 후, 저는 리사 교수님과 함께 도쿄대학 인공지능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국제 AI 심포지엄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발 일주일 전 교수님이 갑자기 일정을 앞당기자고 하셨거든요. 제이크,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 일본 열도 주변에 이상 징후를 포착했어. 어떤 징후요? 지진 활동이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동물들의 행동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까마귀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더니 서쪽으로 향했고 길고양이들이 무리지어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죠. 교수님, 이건 동물들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지각 변동을 감지해. 특히 일본처럼 지진이 잦은 곳에서는. 다음날 심포지엄장에서 우리는 일본 최고의 지진학자인 야마다 교수를 만났어요. 리사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야마다 교수님, 최근 도쿄 일대 미세 지진 활동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야마다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일리 교수님도 그런 루머를 믿으시나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지진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령 대지진이 와도 2011년 같은 참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리사 교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교수님은 저를 데리고 후지산이 보이는 전망대로 갔어요. 제이크, 저기 봐. 후지산 중턱에서 희미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미세한 변화였죠.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한 게 300년 전이야. 하지만 지금 지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게. 교수님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 분석한 일본 열도의 지각 활동 데이터였죠. 붉은 점들이 도쿄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있었어요. 이건 마치 뭔가 거대한 게 깨어나려는 것 같은데요. 맞아. 그리고 다르첸 스승님의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불의 산이 깨어나고 대지가 갈라지며 섬나라가 시련을 겪으리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죠. 교수님, 그래도 일본 정부가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다음날 심포지엄에서 리사 교수님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내 AI 모델에 따르면 근시일 내에 도쿄 일대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네. 관련 당국은 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해. 발표장이 술렁거렸어요. 야마다 교수가 벌떡 일어났죠. 터무니없는 공포 조장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 한 달간 도쿄만 해저에서 감지된 초저주파, 라돈 가스 농도 급증, 지하 수위 변동, 그리고 동물들의 집단 이동, 모든 징후가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무런 특별 경보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후구구구구.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세했지만 점점 강해졌죠.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물컵이 쏟아졌어요. 진도 5 정도입니다. 진원은 도쿄만. 누군가 소리쳤어요. 야마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전진이에요. 이건 전진입니다. 리사 교수님이 급히 말했어요. 모두 들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건물 밖 공터로 나가.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일본에 내진 설계를 믿었죠.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나고야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 교수님이 말했죠. 제이크, 이제 시작이야. 일본이 큰 시련을 겪으면 아시아 경제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수혜를 받는 나라는 한국이지.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니까. 기차가 후지산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가 울렸어요. 긴급지진 속보. 도쿄 앞바다 규모 7.8 강진 발생. 쓰나미 주의보 발령. 창밖을 보니 후지산 정상에서 미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섯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6번째와 7번째만 남았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7번째가 한국에 관한 거죠? 그래. 동쪽의 작은 땅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며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리라. 뉴스는 계속해서 소식을 전했어요. 도쿄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후쿠시마 원전 지역이 또다시 위기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고요. 일본 증시는 거래가 중단됐고 엔화가 급락했죠. 교수님, 정말 한국이 통일이 될까요? 교수님이 창밖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일본 열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모든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본 대지진으로부터 한 달 후, 리사 교수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제이크, 티벳에 가지 않겠나? 다르첸 스승님이 남긴 예언서 원본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저는 망설였어요. 학기 중에 티벳이라니.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죠.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최장암 사기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교수님은 6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19년 초였어. 의사가 6개월 시한부라고 선고했지. 췌장암 사기. 간과 폐로 전이. 생존 확률 0%. 교수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처음엔 분노했어. 왜 하필 나인가? 그 다음은 거래했지. 신이 있다면 목숨을 구해달라고. 마지막엔 받아들였어. 죽음을. 그래서 티벳으로 가신 건가요? 그래. 죽기 전에 히말라야를 보고 싶었어. 어차피 죽을 거. 항암 치료로 고통받느니 아름다운 곳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었지. 비행기가 라싸 공항에 도착했어요. 해발 3,600m. 숨쉬기조차 힘든 고도였죠. 우리는 차를 타고 교수님이 머물렀던 수도원으로 향했어요. 여기야. 세라 사원에서 더 들어간 작은 암자. 관광객은 절대 올 수 없는 곳이지. 낡은 돌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암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승려 하나가 우리를 맞았죠. 림포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림포체요? 다르첸 스승님은 돌아가셨다고. 다르첸 스승님의 제자 텐진 림포체님이십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승이 앉아 있었어요. 온화한 미소와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리사, 다시 왔구나. 이분이 내가 말한 제자인가? 네, 스승님. 제이크 밀러입니다. 텐진 림포체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죠. 흥미롭군. 서양인이 여기까지 왔다니. 다르첸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야. 저를 예견하셨다고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괴짝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양피지 묶음을 꺼냈죠. 이게 다르첸 스승님이 남기신 예언서의 원본이네. 리사는 일부만 봤지. 오늘은 숨겨진 부분과 암호화된 내용까지 전부를 보여주겠네. 첫 장을 펼치니 티벳 문자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텐진 림포체가 번역하기 시작했죠. 때가 되면 서쪽에서 온 100발의 여인이 죽음을 안고 찾아오리라. 그녀는 죽지 않고 새로운 눈을 뜨리니 동방의 지혜를 서방에 전하는 다리가 되리라. 리사 교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네. 자네가 여기 온 것도 병이 나은 것도 모두 예정된 일이었어. 텐진 림포체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100발의 여인과 함께 서방의 젊은이가 오리니 그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증인이 되리라.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설마 이것도 저를 가리키는 건가요? 리사 교수님이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제가 암에서 회복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텐진 림포체가 미소를 지었어요. 리사, 자네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나? 명상하고 만트라를 외웠죠. 하루 16시간씩. 그뿐인가? 아, 그리고 약초차를 마셨어요. 스승님이 주신 검은색 차. 노승이 작은 항아리를 꺼냈어요. 검은 가루가 들어있었죠. 이것은 히말라야 만년설 아래서만 자라는 동충하초와 홍경천, 그리고 비밀 약초를 배합한 것이네. 1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비방이지. 그럼 그 약초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야. 자네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렸기에 가능했지. 암세포는 욕망과 스트레스를 먹고 자라거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상하면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놨어요. 커리어도, 명예도, 심지어 삶에 대한 미련도요. 그래서 살아난 거야.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법이네. 텐진 림포체가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 저와 교수님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6번째, 얼음이 녹아내리고 대지가 타오르리니
인류가 자연의 경고를 듣게 되리라. 바다가 도시를 삼키고 사막이 확장되리라. 기후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네. 하지만 희망도 있지. 7번째 예언을 들어보게. 노승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동방에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리니 이는 강제가 아닌 자연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리라. 북의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고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으리라. 그들이 하나 될 때 잃어버린 옛 영토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리니 만주 벌판에 다시 그들의 깃발이 휘날리리라. 만주까지요? 중국이 내부 분열로 약해질 때 그곳에 조선족과 한민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게 될 거야. 이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귀속이 되리라. 리사 교수님이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정말로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건가요? 물질의 중심이 아니라 정신의 중심이지. 동서양을 잇는 다리, 기술과 인문학의 조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 한국이 그 모델을 제시하게 될 거야.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물었어요. 언제쯤 일어날 일인가요? 머지않았네. 하지만 정확한 시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야. 한민족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텐진 림포체가 제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어요. 제이크, 이걸 가지게. 다르첸 스승님이 서양인이 올 때 전하라고 하신 거야. 뭔가요? 백두산의 흙과 한라산의 돌가루를 섞은 거네. 남북이 하나임을 상징하지. 때가 되면 이것을 통일된 땅에 뿌리게. 수도원을 나오면서 리사 교수님이 말했어요. 제이크, 미친 소리 같지만 모든 예언이 지금까지 맞았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통일이라니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베를린 장벽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급변하지. 라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예언들이 정말로 실현될까?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이크, 우리가 할 일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야.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니까. 티벳에서 돌아온 후 저는 텐진 림포체가 준 주머니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리사 교수님은 달랐죠. 그녀는 다르첸 스승의 예언서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 교수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제이크, 지금 당장 연구실로 와. 놀라운 걸 발견했어. 연구실에 도착하니 교수님은 여러 개의 모니터에 티벳 문자와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띄워놓고 있었어요. 제이크, 다르첸 스승님이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 게 아니야. 그분은 수학적 패턴을 발견한 거야. 수학적 패턴이요? 봐. 각 예언 사이의 시간 간격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어.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8, 13, 21, 34. 단위는 개월이야. 교수님은 화이트보드에 계산을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정확히 26개월, 그 다음 무역 분쟁 격화까지 34개월, 5차 범위 이내야. 그럼 다음 예언은 6번째 예언. 기후 대재앙이 머지않았어. 그리고 7번째, 교수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반도 상황 변화는 그로부터 55개월 후, 대략 4년에서 5년 사이야.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발견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것 봐. 다르첸 스승님이 각 예언마다 암호를 숨겨놨어. 교수님이 티벳 문자의 첫 글자들을 연결하니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어요. 칠성이 북두를 향할 때 동방의 빛이 서방을 비추리라. 무슨 의미죠? 천문학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 같아. 프로메테우스로 계산해보니 놀랍게도 4년 후 특별한 천체 정렬이 일어나 북두 칠성과 북극성, 그리고 한반도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날이 있어. 순간 연구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웨이 천이 들어왔죠. 중국 경제 위기 이후 그는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교수님, 이게 사실인가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교수님이 뉴스를 확인했어요. 중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죠. 용이 스스로를 물어뜯는다. 4번째 예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웨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교수님,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로 분열되는 건가요? 교수님이 예언서를 다시 펼쳤어요. 여기 봐. 거대한 용이 5조각으로 나뉘리니 각자의 길을 가리라. 하나는 바다를 향하고, 하나는 초원을 향하며, 하나는 설산을 향하고, 하나는 사막을 향하며, 마지막 하나는 중원에 남으리라. 5조각이라면 광둥과 푸젠 연안 지역, 내몽고와 만주, 티벳과 신장 위구르, 그리고 중원의 한족 지역,
각자 다른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지. 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중국은 하나예요. 5천년 동안. 웨이, 역사를 봐. 중국이 통일된 기간보다 분열된 기간이 더 길어. 춘추전국, 삼국시대, 5대 10국. 분열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였지. 그때 마커스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교수님, 방금 유엔 기후위원회에서 긴급 발표했어요. 그린란드 빙하가 예상보다 10배 빠르게 녹고 있대요. 이대로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된다고. 교수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6번째 예언이 시작되는 건가요? 교수님이 예언서의 6번째 부분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북극의 얼음이 눈물처럼 흐르고 남극의 빙산이 무너지리라. 바다가 성난 파도로 도시를 삼키고 태풍과 허리케인이 전에 없던 힘으로 휘몰아치리라. 그러나 동방의 반도 국가는 신비한 보호막 아래 있으리니 재앙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리라. 백도의 정기와 한라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리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기후재앙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건가요? 지형학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한반도는 태백산맥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대륙과 해양의 완충지대에 있지. 게다가 교수님이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어요. 내가 분석한 결과 한국 주변 해류에 특이한 패턴이 있어. 쿠로시오 해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이 자연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지. 웨이가 비꼬듯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요? 인구 5천만 소국이? 리사 교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싱가포르를 봐. 작지만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지. 이스라엘은 어때? 인구 1,000만도 안 되지만 기술 강국이지. 하지만 웨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한국은 이미 문화적으로 세계를 정복했어.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소프트 파워로는 이미 중국을 넘어섰지. 웨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이 예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상한 도형이 그려져 있었죠. 원 안에 태극 문양과 비슷하지만 다른 뭔가가. 이건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를 합친 것 같은데요? 맞아. 그리고 여기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붉은 별이 떨어지고 푸른 하늘이 열리는 날, 한민족의 새로운 깃발이 만주 벌판에 휘날리리라.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현실이 될까요? 그때 교수님의 컴퓨터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 뭔가를 감지한 거죠. 이상해. 북한 내부 통신망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화면의 붉은 점들이 평양 주변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숨을 들이켰어요. 7번째 예언의 서막이 시작되는 건가? 예언서 발견으로부터 석 달 후, 리사 교수님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어요. 제이크, 한국에 가야 해. 예언서에 나온 장소들을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국이요? 왜 갑자기?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 이상한 패턴을 감지했어. 한반도 주변 지자기장이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죠. 마치 공기 자체가 전기를 머금은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교수님, 어디부터 가실 건가요? 경주야. 예언서에 천년 고도의 돌부처가 눈을 뜰 때라는 구절이 있거든. 경주로 가는 길,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어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스마트 시티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불국사에 도착하니 한 노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사 교수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아시나요? 텐진 림포체님이 연락하셨습니다. 따라오세요. 노승은 우리를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석굴암 내부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줬죠. 최근 석굴암 본존불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승이 특수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석굴암 주변의 미세한 에너지 수치가 규칙적으로 변동하고 있었고 그 패턴이 일정했어요. 이건 마치 심장박동 같은데요? 리사 교수님이 놀라워했어요. 맞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노승은 우리를 본존불 뒤편으로 안내했어요. 그곳 벽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고대 문자가 있었죠. 이건 통일신라 시대 비밀 기록입니다. 북방의 별이 떨어질 때 반도가 하나가 되고 고구려의 옛 땅이 돌아오리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티벳 예언서와 같은 내용이었으니까요. 언제 발견된 건가요? 1000년 전부터 있었지만 의미를 몰랐죠. 그런데 최근 북한 정세를 보니 리사 교수님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다른 곳에도 비슷한 예언이 있나요?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은 지금, 우리는 다음날 제주도로 향했어요. 한라산 백록담에 올랐을 때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죠. 백록담 근처 바위에 새겨진 탐라국 시대 암박화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엔 태극 문양과 함께 이상한 그림이 있었어요. 이건 한반도가 대륙과 연결된 모습 같은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 확대해보니 정말이었어요. 한반도가 북쪽으로 확장되어 만주까지 이어진 그림이었죠. 리사 교수님이 흥분했어요. 제이크, 이것 봐. 여기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 북두칠성과, 이건 혜성인가? 교수님이 즉시 천문 계산을 시작했어요. 믿기지 않아. 이 별자리 배치는 정확히 4년 후 나타날 천체 현상이야. 그때 주기 혜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길, 우리는 제주 시내 한 찻집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죠. 안녕하세요, 리사 교수님. 저는 국정원 산하 미래전략연구소 김태린 박사입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가? 교수님이 티벳 예언서를 연구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비슷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달한 정보입니다. 평양 지하 깊은 곳에 고구려 시대 비밀 문서가 있다는데 거기에도 통일과 영토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해요. 북한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건가요? 최고 지도부는 모르지만 일부 학자들은 알고 있죠. 그들이 최근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도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리사 교수님이 물었어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는 하고 있죠. 특히 중국 조선족 지역과 연해주, 고려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어요. 김 박사가 지도를 펼쳤어요. 현재 만주 지역에 조선족 200만, 연해주에 고려인 50만이 있습니다. 중국이 약해지면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떤 역할이요? 문화적, 역사적 정당성이죠.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미국 정보 당국도 이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들은 한국이 미래 아시아 질서의 핵심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중국은 너무 크고, 일본은 쇠퇴하고 있고, 인도는 아직 멀었어요. 한국만이 민주주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나라죠. 게다가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인들의 DNA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북방계와 남방계의 완벽한 융합, 진취성과 끈기의 조화. 어쩌면 그게 한민족이 선택받은 이유일지도요. 찻집을 나오며 리사 교수님이 말했어요. 제이크,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티벳 예언, 한국 고대 예언, 그리고 현실 정치까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교수님, 정말로 한국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됐어. 제이크, 우리는 그저 그 증인이 될 뿐이지.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북한 관련 이상 징후들이 연이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북한 최고 지도자, 공개석상 한 달째 미등장, 건강 이상설 제기. 리사 교수님은 즉시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북한 내부 통신, 중국 접경 지역 무역량 변화, 위성 사진까지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죠. 제이크, 이것 봐. 북중 무역이 지난달 대비 70% 감소했어. 단둥 세관 통과 화물이 거의 없어. 중국이 제재를 강화한 건가요? 아니야. 북한이 스스로 국경을 더 닫고 있는 거야. 내부에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로부터 2주일 후 국정원 소속 김태린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화상회의 가능하신가요? 화상회의에서 김 박사는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어요. 북한 엘리트층 사이에서 동요가 심각합니다.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은 이미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외부 세계를 알고 있죠. 이들이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체제가 그렇게 쉽게.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도 지금 경제 위기로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지방 정부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거든요. 리사 교수님이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포기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지원은 못하죠. 게다가 미국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요. 김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이건 극비 정보인데요. 북한 내부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함경도 지역 일부 시장에서
위안화 대신 달러와 원화를 쓰기 시작했대요. 원화를요? 네. 한국 원화요.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 때문에 이미 북한 내부에 상당량의 원화가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긴급 뉴스가 떴어요. 속보. 북한 함경북도에서 대규모 정전 발생. 주민 수천 명 중국 국경으로 이동 중. 영상에는 어둠에 잠긴 북한 도시들과 국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어요. 웨이천이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교수님, 중국 정부가 북한 난민 유입을 막으려고 국경을 봉쇄했어요. 하지만 압록강이 얼어서 통제가 어렵대요. 리사 교수님이 예언서를 다시 펼쳤어요. 북방의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되 이는 전쟁이 아닌 백성들의 발걸음으로 이루어지리라.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했어요.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했죠. 우리는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평화적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어요. 국무장관이 성명을 냈죠.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어떤 일방적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흥미로운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필요하다면 인도적 지원도 제공할 용의가 있다. 김태린 박사가 분석했어요. 러시아는 중국 견제 카드로 한국을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특히 연해주 고려인들이 통일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북한의 젊은 엘리트 관료 집단이 비밀리에 개혁 문서를 작성했다는 거였죠. 조선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들은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원하고 있어요.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는 완전히 개방하자는 거죠. 리사 교수님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 아닐까? 베트남도 결국엔 통일했잖아. 맞아요. 다만 시간이 문제죠. 예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수님이 다시 예언서를 살폈어요.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얻지 못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얻으리라?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중국도 딜레마야. 북한을 계속 지원하자니 부담스럽고 포기하자니 한미동맹이 코앞까지 올라올 테니까.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 이상한 제안을 해왔어요. 북한을 중립국으로 만들자고요. 스위스처럼. 중립국이요? 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개입하지 않는 완충지대로 만들자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그때 뉴스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개성공단 근처에서 북한 주민 수백 명이 철조망 너머로 한국을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죠. 일부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화답했어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함께 만날 그날까지. 리사 교수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이크, 보이니? 정치는 아직 분단되어 있지만 민족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그런데 예언서의 만주 영토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텐데. 김 박사가 흥미로운 정보를 들려줬어요. 사실 만주 지역 조선족 사회에서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문화적 자치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어 교육 강화, 한국 기업 투자 유치 같은. 그게 영토 회복과 무슨 관계가? 직접적인 영토 병합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확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유럽연합처럼 국경은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리사 교수님이 끼어들었어요. 예언이 꼭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때로는 다른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지. 밤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텐진 림포체가 말한 천체 정렬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김태린 박사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조금씩 마음부터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저는 주머니 속 백두산 흙과 한라산 돌가루를 만져봤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이걸 통일된 땅에 뿌릴 날이 올까요?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북한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는 가운데 리사 교수님은 뜻밖의 곳에서 온 초청장을 받았어요. 중국 연변대학에서 학술 심포지엄 초청이 왔어. 주제가 동북아시아, 고대사와 미래래. 연변이요? 조선족 자치주. 그래. 그런데 초청장에 이상한 문구가 있어. 고구려의 후예들이 교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우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연길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연변대 역사학과 박명철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죠. 50대 초반의 조선족 학자였어요. 리사 교수님, 제이크 선생님, 환영합니다. 사실 심포지엄은 핑계고 보여드릴 게 있어서 모신 겁니다. 박 교수는 우리를 연변 외곽의 한 농가로 안내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조선족 마을이었죠. 이곳은 백두산 자락 고구려 유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입니다. 1500년 동안 우리는 정체성을 지켜왔죠. 농가 지하실로 내려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고구려 시대 유물들과 고문서들이 가득했죠. 이건 박물관급 유물들인데요. 중국 정부는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이죠. 박 교수가 먼지 쌓인 괴짝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양피지에 쓰인 고구려 문서가 있었죠. 이게 뭔가요? 고구려 마지막 보장왕 시대에 쓰인 예언서입니다. 1000년 후 다시 일어나리라는 내용이에요. 리사 교수님이 놀라워했어요. 1000년 후라면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건가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놀라운 건 여기 있습니다. 남쪽의 형제가 번영할 때 북방의 후예들이 깨어나리라. 안록과 두만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리라.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티벳 예언서와 너무나 비슷했으니까요. 박 교수가 우리를 데리고 백두산이 보이는 언덕으로 갔어요. 저기 보이는 땅이 모두 고구려 영토였습니다.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이곳에 사는 200만 조선족은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도 변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죠. 특히 동북 삼성은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어요. 젊은이들은 다 남쪽으로 떠나고 박 교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인다고요? 조선족 기업가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합작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거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시 한민족의 영향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리사 교수님이 물었어요.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도 동북 개발이 필요해요. 한국 자본과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다음 날 박 교수는 우리를 지안시로 안내했어요. 고구려 수도 국내성이 있던 곳이죠. 여기 광개토대왕릉입니다. 중국은 이게 중국 역사라고 우기지만 비문은 분명히 고구려 문자로 쓰여 있죠. 장군총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80대의 조선족 어르신이었죠.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이 무덤을 지켜왔소. 언젠가는 진짜 주인이 찾아올 거라 믿으면서 노인이 우리를 비밀 장소로 안내했어요. 장군총 뒤편 숨겨진 동굴이었죠. 여기는 일제시대 독립군이 무기를 숨기던 곳이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소. 동굴 깊숙한 곳 벽면에 이상한 빛이 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벽면에 특정 광물이 희미하게 발광하고 있었죠. 리사 교수님이 방사선 측정기를 꺼냈어요. 이건 자연 방사능이 아니야. 뭔가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석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백두산 지하 마그마가 움직이면서 지자기장이 변한다고 하더군요. 백두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안정기에 들어간대요. 지질학자들도 설명을 못하는 현상이라고. 노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전설이 있소. 백두산이 숨을 고르는 날 고구려가 다시 일어난다고. 연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조선족 청년들의 시위를 목격했어요. 우리도 한류다. 조선어 교육 확대하라. 그들은 한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태극기와 비슷한 깃발을 흔들고 있었죠.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젊은 세대는 K-팝과 K-드라마로 한국을 동경해요. 자신들도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커지고 있죠. 중국 당국이 탄압하지 않나요? 예전 같으면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홍콩, 신장, 티벳에 이어 광둥성까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날 밤 박 교수가 조선족 기업가들과의 비공개 모임을 주선했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모두 이곳에 투자하고 있죠. 한 기업가가 지도를 펼쳤어요. 10년 안에 연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고속철도가 놓입니다. 한국 자본으로요. 그럼 이 일대가 사실상 한국 경제권이 되는 거죠. 리사 교수님이 물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도 동북 개발이 절실해요.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걸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거죠.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무너지면 난민 대부분이 이곳으로 올 겁니다. 그때 조선족과 북한 주민이 합치면 500만이 넘어요. 그럼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이 완전히 바뀌죠. 저는 깨달았어요. 예언서가 말한
영토 회복이 꼭 전쟁이나 합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경제적, 문화적, 인구학적으로 서서히 한민족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연변에서 돌아온 후 리사 교수님은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티벳 예언서, 한국 고대 예언, 고구려 문서까지 모든 것을 디지털화해서 패턴을 분석했죠. 제이크, 놀라운 걸 발견했어. 모든 예언의 수학적 구조가 동일해. 수학적 구조요? 그래. 마치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같은 미래를 본 것처럼. 이건 우연이 아니야. 교수님은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를 띄웠어요. 프로메테우스가 계산한 확률이야.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현재 73%. 그것만으로는. 하지만 이것 봐. AI가 예측 못한 변수들이 있어. 인간의 감정, 민족 정서, 문화적 동질감 같은 것들. 이런 요소를 포함하면 교수님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입력했어요. 직관적 변수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매개 변수였죠. 91%. 순간 연구실 문이 열리고 웨이천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교수님, 제가 틀렸어요. 중국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요. 무슨 일이죠? 상하이 증시가 또 폭락했어요. 이번엔 정부 개입도 소용없대요. 그리고 웨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자산을 해외로 빼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리사 교수님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웨이, 중국의 몰락이 아니라 변화야. 거대한 나라가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면 오히려 각자 발전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자부심이, 진정한 자부심은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에서 나오는 거야. 그때 마커스가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어요. 교수님, 대박 뉴스예요. 오픈 AI가 새로운 AGI 모델을 발표했는데 미래 예측 기능이 있대요. 미래 예측? 네, 그런데 테스트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동아시아 지역 분석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도국이 될 확률이 89%래요. 리사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AI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군.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AI는 what을 예측해. 무엇이 일어날지. 하지만 인간은 why를 이해하지. 왜 일어나는지. 그 차이가 뭔데요? AI는 한국이 부상할 거라고 예측해. 하지만 왜 한국이어야 하는지는 모르지. 그건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야.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 분단을 겪었어.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지. 이 경험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거야. 고통을 이겨낸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회복력. 웨이가 반문했어요. 중국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맞아. 하지만 중국은 너무 커. 다양성을 하나로 묶으려다 무리가 생긴 거지. 반면 한국은 적절한 크기의 단일 문화, 빠른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교수님, 그럼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지. AI의 계산 능력과 인간의 직관을 합치면 더 정확한 미래를 볼 수 있어? 교수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이건 내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이야. AI 분석과 인간 직관을 결합한 거지.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죠. 2028년 북한 체제 본격 개방 시작 가능성. 2030년 남북 경제 통합 진행 예상. 2032년 정치적 통일 논의 가능. 2035년 지도가 하나의 색으로 통일되었어요. 그리고 만주 지역까지 연한 색으로 물들었죠. 경제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마커스가 감탄했어요. 와,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리사 교수님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AI는 가능성을 계산해. 하지만 시연은 인간의 의지에 달렸지. 웨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중국은요? 제 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웨이, 중국도 변화하면서 더 나아질 거야. 작은 단위로 나뉘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이 가능해. 광둥은 홍콩과 함께 금융 중심지, 상하이는 기술 혁신, 베이징은 문화, 그리고 동북 삼성은 한국과 협력하는 경제 구역이 되겠지. 그게 그 지역엔 최선일 거야. 그날 밤 리사 교수님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내가 곧 스탠퍼드를 떠날 거야. 교수님, 제이크,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제 너희들 차례지. 젊은 세대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해.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내 유언 같은 거야. 내가 떠난 후에 공개해줘. 교수님, 무슨 말씀을?
내 암이 재발했어. 이번엔 진짜야.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교수님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아.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씨앗을 키워주면 돼. 저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교수님, 제이크, 약속해줘.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내 이야기를 전해줘. 서양인 과학자도 동양의 지혜를 믿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고.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스탠퍼드의 후버타워 종소리였죠. 교수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AI 시대에도 인간의 직관과 지혜는 여전히 중요해.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질 거야. 그걸 증명하는 게 한국이 될 거고. 리사 교수님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어요. 교수님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조문객들이었어요. 김태린 박사, 박명철 교수, 그리고 조선족 기업가들까지. 리사 교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한민족의 미래를 믿어주셨죠.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이 남긴 봉투를 열었어요. 제이크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티벳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눈을 떴을 때 나는 깨달았어. 진정한 과학은 데이터와 직관의 조화라는 것을. 한국으로 가. 그곳에서 내 연구를 이어줘.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도와줘.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야. 한국인들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 그리고 기억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미래를 만드는 건 결국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야. 사랑을 담아, 리사.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6개월 후, 저는 서울 카이스트 AI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남긴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죠. 김태린 박사가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밀러 박사님, 최근 북한 상황 분석 결과는 어떤가요?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요. 내부로부터의 변화 신호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죠. 제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북한 내부 통신 패턴, 장마당 물가, 중국 접경 무역량 등 모든 지표가 급변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건 북한 주민들의 정서 변화예요. AI가 분석한 탈북자 인터뷰를 보면 체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같은 판단이에요. 문제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죠. 그런데 중국도 지금 여력이 없잖아요.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바로 그때 웨이 천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그는 이제 상하이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제이크, 중요한 소식이야. 중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대폭 축소한대. 더 이상 무상 원조는 없다고. 그럼 북한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겠지. 그리고 그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 남쪽과의 협력. 저는 리사 교수님의 예언서를 다시 펼쳤어요. 동방에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리니 이는 전쟁이 아닌 경제의 힘으로, 강제가 아닌 민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리라. 김태린 박사가 흥미로운 정보를 들려줬어요. 사실 이미 비공식적인 경제협력은 시작됐어요. 새로운 경제특구 논의가 진행 중이죠. 정말요? 네. 북한도 생존을 위해선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아요. 다만 체면 때문에 공식화하지 못할 뿐. 그로부터 석 달 후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어요. 남북보건의료협력 합의. 최근 몇 년 만에 첫 공식 협력.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는 컸어요. 인도적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교류가 재개된 거였죠. 제가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 속도라면 5년 내에 경제 공동체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10년 내에는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상의 단일 경제권이 되겠죠. 김 박사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만주 지역 조선족 동향도 분석했어요. 박명철 교수가 보낸 자료예요. 연변 지역 조선족 기업들이 한국 대기업과 합작을 늘리고 있어요. 문화적, 경제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죠. 영토 회복은 아니어도 문화와 경제의 확장이죠. 어쩌면 그게 21세기식 영토 개념일지도요. 마커스가 스탠퍼드에서 연락을 해왔어요. 제이크, 최신 AI 모델이 한국을 아시아 혁신 허브 1위로 예측했어. 싱가포르나 도쿄를 제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죠. 휴대폰에서 리사 교수님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어요. 제이크,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모든 징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그것이 한국의 운명일지도 몰라. 저는 텐진 림포체가 준 주머니를 만져봤어요. 백두산 흙과 한라산 돌가루.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 된 땅에 뿌릴 날이 올까요? 김태린 박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밀러 박사님,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시작됐죠. 밖에서 K-팝 음악이 들려왔어요. 길거리 대형 스크린에선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교수님, 당신이 본 미래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비록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최신 예측이 떠올랐어요. 한반도 평화 지수 지속 상승 중, 경제협력 가능성 연간 5%씩 증가, 문화적 동질성 회복 속도 예상 초과. 저는 연구실에 앉아 새로운 알고리즘을 짜기 시작했어요. AI의 계산과 인간의 직관을 결합한 더 정확한 미래 예측 모델을. 왜냐하면 미래는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스탠퍼드 AI 박사과정 제이크 밀러의 놀라운 증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티벳 고승의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미래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한민족이 가진 저력과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식민지와 전쟁, 분단을 겪고도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문화 강국. 반도체와 배터리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 현재 북한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도 여전히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북한의 젊은 세대, 한류에 열광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 그리고 AI가 예측하는 한국의 미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려요.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사와 가능성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한민족의 위대한 미래를 믿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